몸집은 작지만 개미는 식물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하늘을 뚫을 듯한 거대한 나무도 개미 앞에서 속수무책이죠.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정글 속, 이곳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일대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로 잎사귀를 이고 가는 잎군 개미들의 행렬이지요. 큰 일개미는 톱날처럼 생긴 턱을 사용해 잎사귀를 자릅니다. 인류 재단사의 솜씨도 이들을 못 따라갈 정도죠. 초원을 휩쓸어 먹어치우는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식욕도 개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잎군 개미가 덤벼들었으니 이 나무도 며칠 후면 벌거숭이가 될 겁니다. 개미들은 저보다 더 큰 잎사귀를 물고 집으로 갑니다. 이 행렬은 때로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사실 잎군 개미는 지구상 최초의 농사꾼으로 더 유명합니다. 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는 개미는 농사를 짓습니다. 큰 일개미들이 가져온 잎을 작은 일개미들이 잘게 부순 후 버섯균을 파종해 정성 들여 키웁니다. 단백질과 당분이 풍부한 균사체는 개미들의 먹이가 됩니다. 무려 5천만 년 동안 이어온 잎군 개미들의 생활 방식이지요. 매년 새로 자란 잎의 5분의 1을 먹어치우는 약탈자들과 다 빼앗기고 죽음을 맞는 나무들. 이것이 끝일까요? 식물은 지능적이며 때론 잔혹하기까지 한 생존 전략을 숨기고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의 열대 우림. 이곳엔 독특한 식습관을 가진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네펜데스란 이름의 식충식물입니다. 보통 식물은 필요한 미네랄을 토양에서 얻고 광합성을 해서 먹고 살지요.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충식물이 선택한 방식은 사냥입니다. 네펜데스의 주머니, 즉 포충낭은 잎 끝에서 시작됩니다. 덩굴손 끝이 부풀며 주머니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죠. 포충낭이 자라면 무늬가 생기고 뚜껑이 열립니다. 주머니가 완성되기까지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뚜껑은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곤충과 벌레를 유혹하기 위해 통 입구에선 꿀을 분비합니다. 네펜데스의 화려한 색깔과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개미가 찾아옵니다. 주머니 입구엔 개미가 좋아하는 꿀과 양분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죽음의 덫일 뿐이지요. 입구는 동그랗게 말려 있는 데다 꿀이 있어 쉽게 미끄러집니다. 일단 빠지면 내부의 미끄러운 벽 때문에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네펜데스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소화액으로 개미를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한 후
껍질만 남길 것입니다. 식충식물의 사냥술은 놀라울 만큼 영리하고 또 빠릅니다. 물속에 사는 통발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식물입니다. 통발은 물에 떠다니며 살아갑니다. 토양에 비해 양분이 부족한 물속에 살기 때문에 따로 영양 보충이 필요하죠. 가지 사이에 좁쌀만큼 작은 크기로 잔뜩 붙어있는 것은 벌레를 잡기 위한 주머니입니다. 뿌리 대신 이 주머니로 사냥을 해 양분을 얻는 것이지요. 통발이 주로 사냥하는 것은 장구벌레와 물벼룩입니다. 장구벌레가 가까이 가자마자 주머니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은 종료됩니다. 자세히 보면 통발의 주머니엔 촉수가 나 있습니다. 건드리는 순간 진공청소기처럼 벌레를 빨아들이죠. 뚜껑이 닫히면 벌레는 질식해 죽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1초에 천장을 찍는 고속 촬영을 시도해 봅니다. 촉수를 건드리자 물과 벌레가 같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통발의 사냥은 순식간입니다. 대체 식물은 언제부터 이런 전략과 기술을 갖게 된 것일까요? (45억 년 전) 갓 태어난 지구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온실가스로 가득 찬 대기와 뜨겁고 짠 바닷물이 전부였죠. 그렇게 수억 년이 흐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것이죠. 호주 서부 해역. 여기서 서식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35억 년 전 광합성을 시작하고 산소를 생산해낸 세균이 만든 것이죠. 작은 세균에서 이끼로 식물은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 (4억 년 전) 고생대 실루드 이야기. 바다를 벗어나 육지로 나온 최초의 식물은 쿡소니아였습니다. 반으로 갈라진 줄기 끝에 포자가 달린 식물이었죠. 이 초기 식물은 번식과 수분 유지를 위해 물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육상식물의 조상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제주도 남부 해안가. 솔잎나는 유력한 최초의 육상식물 후보입니다. 솔잎나는 잎도 뿌리도 없습니다.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줄기는 원시식물이란 징표죠. 잎 대신 줄기로 광합성을 해야 하니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번식도 포자를 이용합니다. 줄기에 매달린 포자낭에서 포자가 성숙하면 바람에 날아가 습한 곳에 떨어져 번식을 하지요. 육지로 올라온 식물들은 약점을 놀라운 혁신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지구에 최초로 나무가 등장한 건 3억 7천만 년 전, 바로 아케옵테리스였습니다.
커다란 기둥과 쭉 뻗은 가지, 이따운 잎을 가진 나무로 깃털 모양의 잎사귀 때문에 먼 옛날의 날개란 뜻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8m 높이까지 자라는 아케옵테리스는 오늘날의 침엽수와 비슷한 모습이었지요. 이 나무는 당시 널리 번성해 황량했던 지구에 처음으로 숲을 만들었습니다. 비늘 무늬가 아름다운 이 화석은 레피도덴드론이란 나무의 것입니다. 3억 년 전에 등장한 레피도덴드론은 10층 건물 높이만큼 자랐습니다. 큰 키와 무성한 나뭇잎으로 왕성한 광합성 작용이 가능했고 지구 전체의 습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기는 나무가 뿜어낸 산소로 넘쳐났습니다. 곤충도 거대했죠. 지구상 최대 곤충이었던 메가네우라는 날개폭이 무려 70cm나 됐습니다. 식물이 번성하며 지구 생태계는 풍성해졌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열대림. 열대식물학의 대가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댄 젠슨 교수는 평생 식물과 곤충의 공생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And you can see there's one stinging me there, trying to. 그중 하나가 바로 쇳불 아카시아와 개미의 공생입니다. 소의 뿔처럼 큰 가시가 달린 아카시아엔 개미가 살고 있습니다. 개미는 아카시아의 꿀샘이 제공하는 단물을 먹습니다. 화수분처럼 먹고 먹어도 바닥나지 않지요. 사실 이 단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개미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대가죠. 잎사귀 끝에선 갈색의 점액이 분비됩니다. 여기엔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개미들은 굳이 곤충을 잡아먹지 않아도 아카시아가 주는 먹이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먹이뿐만 아니라 살 집까지 제공합니다. 비어있는 가시 내부는 개미들이 살아가며 안전하게 알을 낳아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죠. 개미가 뻔뻔하게 받아먹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개미는 헌신적인 파수꾼으로 아카시아에 접근하는 곤충을 모조리 쫓아줍니다. 무당벌레 한 마리가 무지막지한 개미들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맛있는 꿀과 싱싱한 잎사귀 때문에 아카시아는 초식동물과 곤충들의 표적이 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개미는 아카시아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The tree has changed, evolved, and the ants have changed, evolved. They've changed from being hunters to being policemen. And all they do is protect the tree. She lives about 15 to 20 years. And when she dies, the colony dies. And when the colony dies, the tree dies. 개미를 이용하긴 하지만 아카시아 역시
개미 없인 생존이 어렵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평화로운 동반자 관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킬러 본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거진 열대우림에선 땅에 햇빛이 잘 비치지 않기 때문에 식물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거대한 식물은 무화과 나무의 한 종류로 교살자라는 무시무시한 별칭이 따라다닙니다. 교살자 무화과 나무의 전략은 숙주나무를 이용하는 것이죠. 보통 씨앗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지만 교살자 무화과 나무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새가 열매를 먹고 떨어뜨린 작은 무화과 씨앗은 땅이 아니라 숙주나무의 줄기에서 양분과 습기를 빼앗아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뿌리와 줄기를 아래로 뻗으며 천천히 숙주나무를 목졸라 죽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면 교살자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숙주나무에 물까지 훔쳐갑니다. 그리고 숙주나무는 속이 텅텅 빈 채로 말라 죽어갑니다. 숙주를 희생시키고 교살자 무화과 나무는 햇빛을 향해 위로 자랍니다. 아마 수백 년을 살아가며 거대한 나무로 자라 숲의 터줏대감이 되겠지요.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곤충과 새들은 식물의 열매와 씨앗을 먹고 살아갑니다. 솔자새도 마찬가지죠. 솔자새는 솔방울을 쪼개서 촘촘히 박혀있는 씨앗을 꺼내 먹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풍경이지만 여기엔 식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씨앗의 등장이지요.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공룡이 살았던 쥐라기 시대부터 살았기 때문이죠. 은행나무는 씨앗으로 번식을 시작한 초기의 거시식물로 암나무와 순나무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만들어 후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선 수분이란 과정이 필요합니다. 숫꽃의 꽃가루가 암꽃에 전달돼야 가능한 일이지요. 땅에 붙박이로 사는 은행나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두 남녀가 만날 방법은 오직 바람의 힘을 빌리는 것뿐입니다. 숭나무의 꽃가루는 바람에 실려 암나무의 꽃에 수정이 됩니다. 수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씨앗이 맺힙니다. 흔히 열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이용한 번식 덕분에 은행나무는 번성했습니다. 열매를 먹은 공룡들과 작은 포유류의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퍼뜨렸죠. 하지만 6,500만 년 전 신생대에 들어서며 은행나무는 갑작스럽게 멸종했고 단 한 종만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퇴장과 함께 번식에 더 유리한 식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꽃을 피우는 속씨 식물이었죠.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목련은 가장 원시적인 속씨 식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어 더 효과적으로 수분을 하고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꽃은 이 아케프룩투스입니다. 1억 2천만 년 전에 지층에서 발견된 꽃 화석이지요. 오늘날 꽃과는 퍽 다른 모습입니다. 꽃잎과 꽃받침이 없던 아케프룩투스는 속시식물의 초기 구조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가장 오래된 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수생식물이었지만 꽃은 수면 위로 나와서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 꽃가루를 퍼뜨렸습니다. 꽃의 화려한 색깔과 냄새, 아름다운 모양은 오로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식물이 만들어낸 장치입니다. 보르네오 섬 열대우림의 깊은 곳, 어두침침한 숲바닥에 놀라운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단일꽃을 피우는 라플레시아입니다. 꽃이 아주 발달해서 속시식물 중에서도 가장 알아보기 쉽지요. 라플레시아는 지름이 1m에 달하고 무게는 10kg이 넘습니다. 꽃이 다 피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죠. 살아가는 방식은 영악합니다. 줄기나 잎이 없는 이 꽃은 주변의 덩굴식물의 기생에 양분을 섭취하고 꽃을 피웁니다. 라플레시아는 3일에서 일주일 꽃을 피우는데 그 안에 종족번식이란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라플레시아는 생선이 썩는 듯한 지독한 냄새를 피워서 시체꽃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 냄새는 썩은 물질을 찾아다니는 파리를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냄새를 쫓아 날아든 파리는 먹이를 먹는 사이 꽃가루를 묻혀 다른 꽃으로 배달을 합니다. 파리의 도움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은 없었을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넓은 세상을 여행하며 종족을 퍼뜨립니다. 바로 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꽃들은 맛있는 꿀과 화려한 색깔을 미끼로 중매쟁이들을 불러들입니다. 꿀벌이 꿀만 배불리 먹고 떠나는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꽃가루를 배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꽃들은 꿀벌이 먹이를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꿀 안내선을 개발했습니다. 곤충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자외선만 통과시켜 사진을 찍어보면 보이지 않던 무늬가 보입니다. 꽃잎은 자외선을 반사해 밝게 보이는 반면 자외선을 흡수한 중심부는 까맣게 보입니다. 상사화를 볼까요? 중심부를 향해 길쭉한 선이 나 있습니다. 이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에게 먹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이지요. 약 200여 종의 꽃을 찍었을 때 40%의 꽃에서 안내선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꿀벌도 검게 나타난 부분을 중심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니 곤충을 위한 맞춤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서라면 위장전술도 불사합니다. 산수국이 그 대표 주자죠. 큰 꽃잎은 헛꽃, 즉 가짜꽃입니다. 벌과 나비를 유인하기 위한 위장용이죠. 중간에 모인 작은 것들이 진짜 꽃입니다. 헛꽃을 보고 온 곤충은 헛탕을 치겠지만 이 위장 기술이 없었다면 산수국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 식물은 보이진 않지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잠들어 있을 뿐이죠. 이른 봄, 줄기가 올라오며 깽깽이 풀의 꽃이 피어납니다. 잎사귀보다 먼저죠. 흙에 씨를 뿌린 지 3년이 돼야 꽃을 피우는 깽깽이 풀은 번식력이 그다지 왕성한 편이 아닙니다. 몸에 비해 커다란 꽃을 피우는 건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죠. 수분을 마치면 제 역할을 다한 꽃들은 시들고 씨방이 자라 씨앗을 맺습니다. 봉우리엔 씨앗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 8월이 되면 씨앗은 잘 익어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깽깽이 풀은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개미를 이용합니다. 갈색의 씨앗 표면에 붙은 하얀 물질은 엘라이오솜이란 것으로 달콤한 맛을 냅니다. 개미를 유인하는데 이만한 미끼가 없지요. 깽깽이 풀이란 이름은 개미의 동선을 따라 깽깽이 뛰임을 하는 것처럼 줄지어 피기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씨앗에 붙은 물질은 분리가 안 돼서 개미들은 씨앗채 물고 가지요. 개미들은 엘라이오솜만 먹고 씨앗은 내다 버립니다. 그렇게 씨앗들은 널리 퍼져서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열대 지역에는 식물 중 유일하게 새끼를 낳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맹그로브입니다.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것들은 맹그로브의 새끼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사는 이 맹그로브종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씨앗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발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맹그로브는 씨앗이 생기면 바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씨앗은 상당 기간 어미나무에 붙어서 발아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채 길게 싹을 내려 새끼나무가 되면 독립할 준비를 하지요. 새끼나무들은 진흙벌에 떨어져 그대로 박힙니다. 그리고 물에 흘러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어미 주변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곳에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맹그로브만의 생존 전략이지요. 열대우림에 사는 어떤 식물들은 곤충보다 새들을 기다립니다. 꽃가루 반지를 위한 중매쟁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도 벌새는 독보적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사는 벌새는 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른의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벌새는 초당 8번의 날갯짓을 하며 공중에 정지한 상태로 꿀을 먹습니다. 꽃엔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활동량 때문에 하루 종일 꿀을 먹어야 간신히 생존합니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여러 종류의 헬리코니아는 벌새의 부리와 식성에 맞춰 다양한 꽃을 피우고 풍부한 꿀을 생산합니다. 번식을 위해서죠. 꿀방이 깊이 숨어있는 헬리코니아엔 길게 굽은 부리가 안성맞춤입니다. 벌새의 부리와 헬리코니아의 꽃은 열새와 자물쇠처럼 딱 들어맞죠. 헬리코니아는 벌새가 아니면 스스로 번식할 수 없습니다. 배불리 먹을 꿀을 주는 대신 부리에 꽃가루를 묻혀 배달을 시킴으로써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리코니아와 벌새, 서로에게 맞춰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적응한 결과입니다. 식물은 정확하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지능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나무를 기어오르는 담쟁이. 사람의 손처럼 움직이는 건 덩굴손입니다. 담쟁이는 무작정 위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탐색하면서 적당한 햇빛과 그늘, 그리고 습기를 찾아 줄기를 뻗어갑니다. 담쟁이는 나무 타기에 적합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덩굴손의 흙반에 숨어 있죠. 덩굴손엔 지름이 3mm 정도 되는 동그란 흙반이 여러 개 있어서 줄기를 단단히 달라붙게 합니다.
그리고 접착 물질을 분비해 콘크리트처럼 접착력을 강하게 만들죠. 덕분에 담쟁이 줄기는 제무게의 200만 배나 강하게 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담쟁이는 이처럼 지능적인 전략을 무기로 가고 싶은 곳으로 원하는 만큼 줄기를 뻗을 수 있습니다. 식물의 반응은 동물의 신경 반응만큼 복잡합니다. 파리 지옥을 보면 알 수 있죠. 조개 껍질 모양의 포충기 안엔 세상에 예민한 감각모가 있습니다. 감각모를 건드리는 순간 포충기가 다쳐버립니다. 사냥은 1초 안에 끝납니다. 저항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맹수의 입처럼 먹잇감을 포획한 파리지옥은 저항하는 벌레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덫을 동물의 위처럼 만든 뒤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1, 2주에 걸쳐 소화시키지요. 덫이 잘못 닫히는 걸 막기 위한 방책도 있습니다. 감각모가 0.5초에서 30초 간격으로 2번 자극해야 덫이 닫힙니다. 곤충이 잡히지 않았을 땐 몇 시간 후 다시 열리죠. 곤충을 잡은 포충기는 서너 번 재활용된 뒤 시들게 됩니다. 곤충에서부터 작은 개구리까지 파리지옥은 덫에 걸리면 닥치는 대로 녹여버립니다. 잔혹해 보이지만 이 또한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지요. 이런 잔인하고 영악한 전략 덕분에 식물은 지구상에 번성할 수 있었지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자연으로 돌려줍니다. 파나마에 있는 미국 스미소니언 열대연구소의 앨런 허리 박사는 무화과 나무의 헌신을 그 예로 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생명의 나무라 불립니다. 1년 내내 열매를 맺어 숲에 사는 온갖 동물을 먹여 살리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동반자 무화과 말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I'll show you right here. 1mm가 채 안 되는 무화과 말벌은 열매를 뚫고 들어가 알을 낳습니다. The wasp would crawl inside one of these things. The scientific name is Syconium. 열매 안에 작은 꽃들이 있어서 무화과 말벌을 위한 훌륭한 육아방이 됩니다. 무화과의 영양분을 먹고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알에서 수컷이 먼저 부화합니다. 꼬리에 정자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이 수컷이죠. 수컷은 깨어나자마자 부지런히 암컷이든 알을 찾아다닙니다. 짝짓기를 위해서죠. 수컷은 암컷이 부화하기 전에 수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암컷 주머니를 찾아낸 수컷은 뚜껑을 따고 들어가 짝짓기를 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암컷에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알을 품어준 무화과의 진 빚을 갚고 또 알을 낳아 후손을 남겨야 하지요.
날개가 달린 암컷은 꽃가루를 열심히 긁어 모아 가슴 주머니에 잘 담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죠. 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막 태어난 암컷도 그 오랜 전통을 이어나갑니다. 암컷은 무화과의 꽃가루를 다른 나무에 전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나무가 그동안 무화과 말벌을 품어준 이유입니다. 꽃가루 바지는 오직 암컷에게 달려있지요. 헌신적으로 알을 품어주는 무화과 나무와 그 대가로 목숨을 바쳐 꽃가루를 전해주는 무화과 말벌. 아름다운 공생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This is coevolution in the sense that for over 90 million years, 80 million years at least, figs have used wasps to pollinate them, and wasps have used figs to reprodu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ne have become very finely tuned to allow the other one to exploit the system. 열매는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말벌의 합작품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무는 동물들을 먹여 살리며 먼 옛날부터 숲속 생태계를 유지해 온 것이지요.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은 식물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적응하며 불모의 지구에 생명을 품고 키운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That if plants had not moved out of water onto the land, we wouldn't have any terrestrial ecosystems today. Plants are absolutely fundamental. They are the energetic foundation on which all of our terrestrial ecosystems are built. Without plants, there would have been no insects. Without plants, there would have been no land vertebrates. Without land vertebrates, there would have been no us. 아직도 똑똑한 인간이 식물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사를 짓게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도록 식물에 조종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낌없이 베풀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생명, 돌고 도는 영원한 생명의 순환. 그 안에선 인간도 동물도 식물의 부름을 받는 작은 조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식물이야말로 숨어있는 진정한 주인공인 것이지요.